1942년 4월 18일 오전 8시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 본토 1150km 지점까지 접근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호넷에서 B-25 중형 폭격기들이 엔진에 시동을 겁니다. 항공모함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항진하기 시작하면서 B-25 한 대가 급가속을 하면서 항공모함의 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은 감탄의 환호성을 지르며 폭격기 승무원들을 응원하고 있었으며 미 육군 항공대의 B-25 중형 폭격기들이 160m에 불과한 항공모함 호넷의 갑판에서 연달아 이륙에 성공하면서 마치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죠. 이륙에 성공한 16대의 B-25 폭격기들은 공격 목표인 일본의 수도 도쿄를 향해 저공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일본 본토에 도착하게 됩니다. 13대의 폭격기들은 도쿄 상공으로 진입한 후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나고야 쪽으로 진입한 3대의 폭격기들은 요코스카 해군기지와 미쓰비시 항공기 공장에 각각 폭탄을 투하한 후 착륙 예정지인 중국 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사라져버렸죠. 이 기상천외한 폭격 작전으로 인한 일본의 물리적인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이 작전의 성공은 진주만 기습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었던 미국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일본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됩니다. 미군의 중형 폭격기들이 대낮에 불침의 하늘이라고 공언하고 있었던 일본 본토로 날아들어서 일본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천황이 거주하는 수도 도쿄에 폭탄을 투하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는 사실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죠. 이 과감한 작전은 육군 항공대의 유능한 항공기 조종사이자 지휘관이었던 지미 둘리틀 중령이 휘하의 용맹한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결행한 작전으로 항공모함에서 중형 폭격기를 발진시켜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는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특공 작전이었습니다. 4개월 전인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은밀하게 6척의 항공모함들을 동원해서 전격적인 기습을 실시해서 진주만의 미 해군 함대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되었으며 이후부터 일본 국민들은 이제 그들의 군대가 마치 무적의 존재인 것으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2가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였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실시된 일본군의 남방작전에서도 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영국군과 미국군을 패퇴시키면서 연전연승의 승전보를 전하고 있었죠. 1942년 4월까지 일본군의 남방작전은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잠재운 뒤에 남방 지역을 점령한다는 대본영의 계획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육군은 무서운 기세로 미군과 영국군을 몰아내고 동남아시아를 소나기에 넣고 있었으며 이에 질세라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일본 해군은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었죠. 이 중에서도 진주만 기습의 주역이었던 나구모 주이치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해군의 제1항공함대는 동남아시아를 휩쓸면서 일본 해군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도양에서 영국 순양함 2척과 항공모함 허미스를 수장시켜버렸고 영국이 자랑하는 동양함대를 태평양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렸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만주와 중국 동부에 더해서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자원 지역인 버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수중에 넣게 되었으며 남쪽으로는 뉴기니의 라바울까지 진출해서 일본군의 주요 항공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군은 호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위협할 수 있는 거리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대본영은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일본 제국의 승리를 보도하고 있었으며 연일 계속되는 영광스러운 승전과 함께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태평양에서 미군이 안전한 곳이라고는 하와이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런 식으로 태평양의 반쪽이 완전히 일본군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전 무드가 지속된 지 4개월 만에 불침의 하늘이라는 일본의 수도 도쿄 상공에 커다란 중형 폭격기들이 날아들어 폭탄을 투하했다는 것은 일본군 수뇌부와 국민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폭격기들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수뇌부에게는 진주만 기습작전에서 파괴하는 데 실패했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둘리틀 특공부대의 성공적인 공습 이후에 일본의 대본영은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던 동쪽의 방어선이 뚫린 것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으며, 언제 또다시 미 폭격기들이 본토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본영은 이전처럼 여유있게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 수행을 할 수가 없었으며 다급하게 쫓기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본 수뇌부는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유일한 위험 요인인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최대한 빨리 경멸한 후에 하와이를 점령해서 동쪽으로 방어선을 확대해야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야마모토 제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군이 남방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으며, 일본 해군의 모든 전력을 집중해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우선 제거하고 최종적으로는 하와이를 점령해야만이 일본의 동쪽 방어선이 완벽해진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였던 사노해를 배경으로 또다시 일본 수뇌부를 자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렵 미군 정보부는 일본 해군의 작전함호 JN-25를 거의 완벽하게 해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들은 일본군의 통신 내용을 분석해서 일본 해군이 호주를 견제하기 위한 요충지였던 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 항을 점령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호주마저 일본의 수중에 떨어진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즉시 기동부대를 파견해서 이를 저지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 무렵 항공모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는 둘리틀 특공대를 발진시키는 작전을 수행하고 진주만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잭 플래처 중장이 지휘하는 제17기동부대의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렉싱턴을 출동시켜서 일본 해군을 견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도 미 해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야마모토 제독은 남방작전을 수행하고 본토로 귀환 중이던 제1기동부대 휘하의 항공모함 중에서 항공모함 쇼가쿠와 쓰이가쿠 두 척을 미 해군이 접근하고 있는 사노해 지역으로 급히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경량급 항공모함 쇼호도 가세하게 되면서 항공모함 전력에서는 일본 해군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었죠.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맞붙어 싸우게 되는 사노해 해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1942년 5월 6일 일본 함대는 사노해 해역의 북쪽으로부터 진입하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미 함대도 사노해의 남쪽에서 진입하고 있었죠. 이 무렵이 되자 서로 적군의 항공모함들이 같은 해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과 미국의 기동부대는 먼저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먼저 찾는 쪽이 이 싸움의 승자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 접촉 지점에 다다르자 많은 정찰기들을 필사적으로 날려보내면서 적의 함대를 먼저 찾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결국 5월 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양측의 함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를 발견하고 함재기들을 대거 날려보내면서 그야말로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양측의 함재기들이 벌떼처럼 날아들어 적군의 항공모함들을 공격하면서 해전의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항공모함 기동부대 간의 전투가 달아오르게 되었죠.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양측 모두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미 해군의 항공모함 렉싱턴은 일본 함재기들의 맹공을 받고 어뢰 2발과 폭탄 2발을 직격으로 맞게 되면서 커다란 불길과 폭발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함을 포기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요크타운도 폭탄 1발을 맞으면서 큰 피해를 입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한편 일본 함대의 피해도 심각한 상태여서 미군 함재기들의 끈질긴 공격으로 인해서 경량급 항공모함 쇼호가 침몰했으며 항공모함 스이가쿠와 쇼가쿠도 폭탄에 맞아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들 역시 더 이상의 전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양측 기동부대는 거의 동시에 더 이상의 전투를 중단하고 산호의 해역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로써 훗날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게 되는 미드웨이 해전의 서막과도 같았던 산호의 해전이 끝나게 됩니다. 산호의 해전은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항공모함 기동부대 간의 전투로서 양측 함대는 적함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원거리에서 함재기를 발진시켜 전투를 치러야 했죠. 이 전투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일본 함대는 11,000톤급의 경량급 항모 쇼호가 격침되었지만 미 함대는 33,000톤급 정규 항공모함 렉싱턴이 침몰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의 판정승이었죠. 하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견제로 인해서 일본 해군은 전략적인 목표였던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는 계획이 좌절되면서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의 입장에서는 남방작전이 시작된 후 최초로 경험하는 작전 실패였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미 해군 항공모함들의 존재가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야마모토 제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본군의 남방작전에 태클을 걸고 불침의 하늘이어야만 했었던 도쿄를 폭격해서 그들의 믿음에 비수를 꽂았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거하고 마음 놓고 남방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둘리틀 특공대가 과감하게 일본 수도 상공에 날아들어 일본군의 뒤통수를 때려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면 산호의 해전은 일본 해군으로 하여금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와서 미 해군 함대와 전면전을 결심하도록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의 제해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함대가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대규모 해전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양측의 최정예 기동부대가 정면으로 맞서게 될 운명의 전장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이었던 미드웨이였죠. 과연 미드웨이를 둘러싼 공방전에서 양측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미드웨이 해전의 연재는 지난 2001년 불타는 하늘의 홈페이지에 연재됐었던 태평양 항공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주로 1976년작 영화 미드웨이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며 다른 영화들과 영상 자료를 가미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주제였던 산호의 해전과 둘리틀 특공부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불타는 하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가 미 항공모함 경멸작전을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던 곳은 바로 미드웨이라는 작은 산호섬이었습니다. 이곳은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1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으로서 개전 이후에 웨이크도를 일본군에게 빼앗긴 이후에는 미군에게 있어서
가장 최서단에 위치한 거점이었죠. 이 작은 섬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동 함대 간의 정면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리라는 것은 이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이후에 야마모토와 그의 신복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미 해군 경멸 작전은 일본군 내에서는 MI 작전이라고 명명된 상태였죠. 이 MI 작전은 일본 해군이 동원 가능한 전투함들을 총 출동시키는 광대한 작전이었는데 크게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전태평양을 무대로 작전을 펼치는 것이었죠. MI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부대는 진주만 기습작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었던 나구모 주이치 중장이 지휘하는 제1항공함대로서 최정예 항공모함 4척을 이끌고 태평양 한복판으로 진출한 후에 미드웨이 섬을 공습해서 이 섬에 배치된 미군의 항공 전력과 해병대 전력을 무력화시켜서 일본 상륙부대가 성공적으로 미드웨이를 점령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후에는 미드웨이 방면으로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매복 공격해서 경멸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호소가야 중장이 지휘하는 북방부대가 북방의 요충지였었던 알류션 열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하기로 합니다. 이 작전을 통해서 알류션 열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미 해군이 일본 해군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동작전의 의미도 있었죠. 알류션 열도 공략은 시간상으로는 나구모 기동함대가 미드웨이를 공격하기 하루 전인 6월 3일에 먼저 결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이 북방작전에 반응해서 알류션 열도 쪽으로 출격하면 나구모 기동부대는 중간 지점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미 함대를 공격해서 섬멸하면 되었죠. 마지막 3번째 부대는 곤도 노부나케 중장이 지휘하는 미드웨이 상륙부대로서 대규모 육군 병력을 싣고 남쪽으로부터 미드웨이로 접근한 후에 나구모의 기동부대가 미드웨이를 공습해서 방어 전력에 타격을 가하면 즉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미드웨이를 손에 넣을 예정이었죠. 마지막으로 야마모토 제독이 직접 지휘하는 연합함대 본대가 후방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야마모토는 전함 야마토의 승선에서 모든 전투 상황을 총지휘하면서 전투가 일본군의 승리로 기울기 시작한다면 즉시 전면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광대한 계획이었죠. 만약 최악의 경우에 사노해 해전처럼 일본 함대와 미 함대의 항공모함들이 서로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게 된다면 양측의 항공모함들이 모두 전투불능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포로 무장한 전함 야마토를 포함해서 전함을 무려 7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연합함대 본대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단 한 척의 전함도 없이 중순양함으로만 구성된 미 해군의 잔존함대와 교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드웨이 해역은 미 함대의 공동묘지가 될 예정이었죠. 만약 야마모토의 야심찬 MI 작전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는 드넓은 태평양을 무대로 미 해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게 될 것이고 태평양 전체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립한 후에 미국 정부를 평화협정 테이블로 불러들여서 태평양의 지배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죠. 물론 일부 신중한 참모들은 이 작전의 규모가 너무 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모든 작전이 시간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으며 완전하게 미군의 정보망을 기만했었던 진주만 기습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 해군이 어떻게 대응해 올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함대를 너무 분산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지만
MI 작전 실행에 대한 야마모토와 수뇌부의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에 결국 반대 의견은 모두 묻혀버리게 됩니다. 미 해군 전력에 대한 과소평가도 야마모토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벌어진 사노에 해전에서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대파돼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일본 해군의 참모들은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의 항모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두 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척의 항공모함들도 최종적인 위치가 미드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솔로몬 제도 근처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보고된 상태였죠. 그러므로 제1항공함대는 사노에 해전에서 전투 손상으로 수리 중인 시오가쿠와 스이가쿠 두 척의 항공모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모함 4척만 가지고도 미군 항공모함들에 대해서 수적으로 2대1의 전력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연합함대 출정일은 5월 27일로 정해졌으며 6월 초에 대규모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결행될 예정이었는데, 진주만 기습 공격 이후 승전만을 거듭하던 일본 해군은 장성들로부터 사병들까지 모두가 일본 해군이야말로 세계 최강의 해군이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신념이 가득한 상태로 또 한 번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한 가슴 벅찬 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물론 야마모토도 미 해군의 동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두 가지 정찰 작전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잠수함 여러 척을 미드웨이와 진주만의 중간 지점으로 출동시켜서 6월 1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정찰 위치에 포진시킨 후에 미 해군의 움직임을 시시각각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진주만에서 미드웨이 쪽으로 향하는 미 해군의 함선들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나구모의 기동부대에게 미리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6월 1일에는 K작전이라고 붙여진 진주만 정찰작전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수상기 2대를 동원해서 진주만에 미군의 항공모함들이 과연 정박해 있는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기가 진주만까지 날아가려면 중간에 프렌치 프리게이트 환초 근처에서 일본군 잠수함들을 만나서 중간 급유를 받아야 했죠. 이 정찰 작전이 성공해서 진주만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 해군 항공모함들의 위치가 확인된다면 일본 함대는 훨씬 수월하게 MI 작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게 1942년 5월의 상황은 정말로 한심한 지경이었습니다. 비록 돌리틀 특공부대가 일본 본토를 폭격해서 미국민들의 사기를 올려놓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략적인 가치는 미미한 것이었으며, 아직까지도 진주만에서 치명상을 입었던 전함들이 단 한 척도 전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벌어진 사노에 해전에서 미 해군의 17기동부대가 일본 기동부대와 맞서서 상당히 분전하기는 했지만 항공모함 렉싱턴을 상실했으며 요크타운도 큰 피해를 입은 채로 절룩거리면서 진주만으로 귀환하는 중이었죠. 그나마 항공모함 쇼호를 침몰시키고 스이가쿠와 쇼가쿠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힌 것에는 위안을 삼을 수 있었지만, 니미츠에게 이렇게 소중한 항공모함들을 일본군 항공모함과 1대1로 교환하는 것은 꼭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노해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항모 요크타운으로부터는 손상이 심해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며 향후 몇 개월간은 작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 태평양 함대에게 남아있는 항공모함은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두 척에 불과한 상태였죠. 또 한 척의 항공모함 사라토가는 42년 1월에 일본 잠수함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서 수리 중이었는데 수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6월 초까지는 도저히 진주만으로 도착하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물론 미 해군은 항공모함 와스프와 레인저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항공모함들은 대서양에서 독일군에 대항하는 작전을 실시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돌릴 만한 여력이 없었죠. 진주만 기습 이후에 전시 모드로 전환한 미국 본토의 조선소들에서 새로운 항공모함들이 부랴부랴 건조 중이었지만 아직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모함들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죠. 이렇게 되면서 이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는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4배 이상의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만약 일본 해군이 전력으로 공격해 온다면 과연 미 함대가 막아낼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니미츠 제독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죠. 이 무렵 해군 정보부로부터 일본 해군에 대규모 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의 암호 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해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미츠는 정보력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었으며 정보팀의 암호 해독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 해군의 움직임을 간파하고자 했습니다. 미 해군의 정보부에는 블랙 챔버라는 별명을 가진 암호 해독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 암호 해독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조셉 로시포트 소령이 이끌고 있었죠. 로시포트는 일본 해군의 무선 교신량이 5월 중순 이후부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해군이 뭔가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선 교신의 내용이 자주 나타나는 AF라는 곳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A자로 시작하는 지명들을 분석한 결과 A는 태평양의 섬들에 붙여지는 기호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블랙 챔버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개전 이후부터 모든 일본군의 무선통신에 나오는 지명을 분석한 후에 AF가 가리키는 곳이 아마도 미드웨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로시포트는 일본 해군이 조만간 대규모 침공작전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과 AF라는 것이 일본군의 목표가 틀림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보고를 받은 니미츠 제독과 참모들 사이에서는 AF가 과연 미드웨이가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력을 분산 배치할 여력이 없었던 미 해군에게는 일본 해군의 공격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항공모함 전력을 미드웨이 쪽으로 집중했다가 일본 해군이 다른 곳을 공격해 온다면 큰 낭패가 벌어질 수도 있었죠. 이때 로시포트 소령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이 기만 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로시포트는 미드웨이에 주둔 중인 해병대에게 미드웨이의 식수 공급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여러 차례 발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해병대 무전수는 영문도 모르고 명령에 따라야 했는데 사실 미드웨이의 식수 공급 시설은 별 탈 없이 잘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미끼를 던진 블랙챔버 정보팀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했는데 이틀이 지날 무렵 로시포트의 부하 중 한 명이 일본군의 무선을 분석하다 말고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의 손에는 미군의 무전을 도청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야전통신소에서 본국 사령부로 보고하는 암호문의 내용이 해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AF는 식수시설이 고장을 일으켜 식수가 부족한 상태, 이런 내용의 전문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로시포트는 즉시 니미츠 제독을 찾아가서 의기양양하게 보고했으며 일본이 곧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퍼즐이 풀리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일본 해군의 다음 공격 목표는 바로 미드웨이였던 것이죠. 일단 퍼즐이 풀린 다음부터는 더욱 많은 정보들이 분석되어 보고되는데 1942년 5월 말경이 되자 이번 작전에 참가하는 일본 해군 함선들의 목록과 함대 세력 그리고 공격 개시일이 6월 4일이라는 것까지 확인되었으며 일본 해군이 알류션 열도를 동시에 공격해서 미군을 교란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 이것이 정말로 일본 해군의 의도가 맞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가짜 정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는 참모들이 있었죠. 미 국방부에서도 일본군이 일부러 가짜 정보를 잔뜩 흘린 후에 다른 곳을 공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니미츠 제독에게 전달하며 방어적인 전술 구사를 조언하게 됩니다. 미 해군 함대가 너무 전방으로 진출해서 공격 위치를 잡는 경우에 일본 해군이 예상과 달리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진주만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방어적인 위치를 잡고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블랙 챔버 팀의 정보 분석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니미츠 제독은 워싱턴의 우려가 전해지자 단호하게 반박하며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려는 것이 확실하며 이때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여서 매복 위치를 선점하고 일본 함대를 기다려야 현재 전력상의 열세를 극복하고 일본 함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니미츠의 생각이었죠. 니미츠 제독은 과감한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명령을 하달해서 미드웨이 방면으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출동시키기로 합니다. 제16기동부대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5월 28일 먼저 미드웨이 해역으로 출동하고 17기동부대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응급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뒤따라 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크타운은 출격을 하려면 몇 주는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진주만의 기술자들이 총동원돼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응급 수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기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두 함대는 이후에 행운의 지점이라고 불리우는 미드웨이 북동쪽 지점에서 합류해서 일본 함대를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일본 해군은 니미츠의 생각대로 움직여줄까요? 한편 미 해군이 그들의 작전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일본 해군은 예정된 일정표에 맞춰서 출정에 나서게 됩니다. 나구모 제독이 이끄는 제1항공함대의 항공모함 4척을 비롯한 모든 공격함대 소속의 전투함들이 1942년 5월 26일부터 29일에 걸쳐서 속속 일본을 떠나 출항하고 있었죠. 이들은 출항하는 즉시 일본 근해에서 합류해서 공격 목표인 미드웨이를 향해서 전속 항진했으며 공격 개시일로 예정된 6월 4일까지는 모든 공격 함대가 은밀하게 정확한 공격 위치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일체 무선 침묵을 유지하면서 항진합니다. 과연 야심차게 출격한 일본 해군 연합함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회에서는 일본 해군의 기동부대의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드웨이를 향해서 항진 중이던 일본 해군의 최선봉 제1항공함대는 주력 항공모함 4척이 전력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대 항모 아까끼와 가가를 필두로 해서 히류와 소류가 그 뒤를 바치고 있었죠. 함대의 기함 아까끼는 1920년 순양함으로 제작되고 있었던 중에 2년 만에 설계가 변경돼서 항공모함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원래는 60기 정도의 함재기를 탑재 가능했지만 1934년에 리모델링이 실시돼서 91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브릿지가 좌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재기들의 비상착함 시에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까끼와 동급의 가가는 1924년 전함으로 설계되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항공모함으로 변경돼서 1928년에 완성되었던 항공모함이었죠. 가가는 아까끼와 비슷한 9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이 자랑하던 거대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소류는 1935년 건조된 항공모함으로서 이 무렵은 워싱턴 군축조약의 제약을 받던 시기여서 중형급의 항공모함으로 제작됩니다. 탑재 항공기는 60세대였지만 소류의 설계가 상당히 우수한 편이어서 이후에 제작되는 일본 해군 항공모함들의 롤 모델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항공모함 히류는 소류와 동급의 항모로 제작되었으며 탑재 항공기도 63대로 똑같았기 때문에 자매함으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설계에서는 다른 점이 많아서 히류는 특이하게도 아까끼처럼 브릿지가 좌현에 배치되었는데 이 무렵 손상된 함재기들이 비상착합을 할 때 진입 경로가 좌측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브릿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높았던 것입니다. 아까끼와 히류 두 척을 제외한 다른 항공모함들은 모두 브릿지를 우현에 배치했으며 이후에 제작되는 모든 항공모함들은 우현 브릿지를 기본 설계로 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들의 성능도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들에는 3가지의 우수한 함재기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성능을 가진 함상 전투기로서 태평양 전쟁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했던 영식 함상 전투기 A6M2 제로와 우수한 내격 능력과 수평 폭격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던 97식 함상 공격기, 그리고 정확한 급강화 폭격 능력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었던 99식 함상 폭격기가 있었죠. 일본 기동함대의 항공 전력의 선봉에는 일본 항공 전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A6M2 제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함재 전투기로서는 놀랍게도 육군 항공대의 모든 전투기를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무수한 적기들을 격추시키면서 명성을 떨쳤으며 미군 조종사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엔진 출력이 1000마력도 안 되었지만 기체 초경량화에 성공했던 제로 전투기는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함재 전투기였으며 우수한 기동성과 뛰어난 상승력, 여기에 무한정 날아다닐 것 같은 항속거리 등으로 인해서 미 해군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제로 전투기에 장착된 20mm 기관포 2문과 7.7mm 기관총 2정이라는 무장은 제로 전투기에게 무서운 공격력을 가지게 해주었죠. 하지만 무적일 것 같았던 제로 전투기에게도 숨겨진 약점이 있었는데 기체의 경량화를 위해서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갑판조차도 희생시켰다는 점이었으며 여기에 연료통이 피탄되는 경우에
자동 봉입 장치가 없어서 화재 위험도 높다는 점이었죠. 이러다 보니 적기와 교전 중에 미군기의 기총 사격에 몇 발만 맞아도 조종사가 치명상을 입거나 연료통에 불이 붙어 불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90구식) 함상 폭격기는 상당한 정확도의 급강하 폭격 능력을 가진 기체였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에 최초로 진입해서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한 기체였으며 미군 전함들을 공격하는 임무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죠. 독일 공군의 급강하 폭격기 슈투카를 연상시키는 고정식 강착 장치가 특징적인 기체로서 기체의 기동성이 상당히 좋아서 중일 전쟁에서는 폭탄을 투하한 후에 중국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여서 격추 전과를 기록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급강하 후에 이탈하는 과정에서 대공포화에 피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체의 구조가 손상에 취약한 편이어서 진주만에서 일본 해군이 손실했던 29대의 항공기 중에서 과반수인 15대가 90구식 함상 폭격기였던 것입니다. 90구식 함상 폭격기들은 남방작전에서 맹활약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영국의 항공모함 허미스와 호위 구축함 뱀파이어를 정확한 급강하 폭격으로 격침시키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미 해군 기동부대와 마주쳤던 사노해 해전에서는 90구식 함상 폭격기가 큰 난관에 직면합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경항모 쇼를 잃기는 했지만 미 해군의 정규 항모 렉싱턴을 격침시키면서 판정승을 거두었죠. 하지만 함재기의 손실은 미 해군에 비해서 일본 해군 쪽이 더 많았는데 손실된 기체의 대부분이 90구식 함상 폭격기였던 것입니다. 90구식 함상 폭격기는 방어력이 약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430km로서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전투기 와일드캣과 만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급강하 후에 수평 비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미 해군 함대의 대공포화에 맞아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 당시 일본 해군은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조짐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력 함재기는 진주만에서 어뢰와 폭탄으로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97식 함상 공격기입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에 출격했던 총 353대의 일본 함재기 중에서 무려 144기가 97식 함상 공격기였죠. 이날 97식 함상 공격기들은 미 해군의 전함들에 대한 공격에서 어뢰 공격과 800kg 철갑탄을 사용한 수평 폭격으로 엄청난 성과를 올립니다. 특히 당시 기준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중 어뢰였던 91식 어뢰를 사용한 내격 임무는 저공에서 정확하게 실시돼서 진주만의 얕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40발의 어뢰 중에서 36발이 명중하는 90%의 놀라운 명중률을 보였으며 고도 2000m 이상에서 시행된 수평 폭격에서도 상당한 정확성을 과시했죠. 전함 아리조나에게 결정타를 먹여서 대폭발을 유발한 것이 바로 97식 함상 공격기가 투하한 800kg 철갑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속도가 시속 378km 정도로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로 전투기의 호위가 없는 상태에서 미 해군의 와일드캣 전투기와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앉아있는 오리 신세였죠. 진주만에서는 정박한 전함들을 상대로 훈련하듯이 어뢰 공격을 시행해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만 사노해 해전에서는 치열한 대공포화를 쏘아 올리며 방어기동에 들어간 미군 함선들을 조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으며 여기에 와일드캣 전투기들의 집요한 요격에 직면했던 사노해 해전에서는 어뢰 공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공을 느린 속도로 일직선으로 돌입해오는 내격기들은 전투기들이 볼 때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었던 것입니다.
99식 함상 폭격기와 97식 함상 공격기는 이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수한 함재기들이기는 했지만 공통적으로 미 해군 전투기 와일드캣을 만나게 되면 취약성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 함재기들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제로 전투기가 완벽하게 엄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 함재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격력에서는 뛰어났지만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 미 해군 함대의 거센 대공포화와 와일드캣 전투기의 요격과 직면했던 1942년 5월의 사노해 해전에서는 이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노해 해전에서 양측 함재기들의 피해 상황을 분석해보면 일본 함재기들이 미 해군의 함재기들에 비해서 전투 손상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선들의 피해는 미국 쪽이 큰 편이어서 일본 함대는 12,000톤급의 경항모 쇼호를 손실한 반면에 미 함대는 33,000톤급의 정규 항모 렉싱턴을 잃었으며 급유함 네오쇼와 구축함 심스가 격침된 반면에 일본 함대는 구축함 기쿠츠키를 상실했으므로 함선 손실로만 비교한다면 일본 등의 판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함재기들의 손실은 일본 쪽이 더 심각한 편이었는데 전투 중에 77대가 손실되었으며 90명의 승무원이 전사합니다. 잃어버린 항공기들보다 탑승했던 조종사와 후방 승무원들이 더 많이 사망했던 것이죠. 반면에 미 해군 함재기들은 66대가 손실되었지만 전사자는 훨씬 적은 3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일본 함재기들이 공통적으로 조종사를 보호할 만한 장갑판의 설치에 소홀했고 구조적인 강도가 약해서 전투 손상에 취약했기 때문이었는데, 피탄 후에 간신히 살아 돌아온 기체들도 파손 상태가 심각해서 재출격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노해 해전에서 손상된 두 척의 일본 항공모함 중에서 쇼가쿠는 갑판의 폭탄을 맞아서 장시간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쯔이가쿠는 작은 손상만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함재기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사노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함재기들의 대부분이 전투 손상이 심각해서 폐기되거나 장시간의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일본의 공업 생산력으로는 단시간 내에 쯔이가쿠에게 필요한 함재기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쯔이가쿠는 출항은 가능했지만 함재기 전력이 없어서 미드웨이 해전에 참전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함재기를 조종하는 일본 조종사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선발된 엘리트들이었으며 중일전쟁 이후에 진주만과 남방작전까지 수많은 실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도 제1항공함대에는 일본 해군 내에서도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정예 조종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은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행학교를 소수 정예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진주만 기습 이전까지는 1년에 약 100여 명 정도의 엘리트 훈련생들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실전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죠. 이 점은 전쟁 초기에는 큰 강점이 되었지만 훗날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선 조종사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오히려 큰 약점이 됩니다. 더구나 전쟁이 시작된 후에 일본군에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 비행에 사용되는 연료가 제한되고 있어서 조종사들의 양성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죠. 개전 초기에는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승조원들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조종사들에 뒤지지 않는 맹렬한 훈련과 거듭된 실전을 통해서 함재기를 운용하는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들의 승조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공격작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함재기를 모두 출동시키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자평할 정도였으며, 전투를 치르고 귀환한 함재기들의
재무장과 재급유를 완료하고 다시 하늘로 날려보내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릴 정도였죠. 일본 기동 함대의 막강한 전력은 미드웨이 공략 작전을 앞두고 일본 해군이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과연 일본 해군 기동부대는 미 해군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 자료를 통한 미드웨이 해전의 리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상황은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 있었던 1942년 5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진주만 기습 당시에 일본 함재기들이 선박 수리시설과 유류 저장고를 폭격하지 않았던 덕분에 진주만은 아직 군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이후에는 더욱 보강돼서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근거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이 당시 태평양 함대 전함들이 모두 폭탄에 맞아 격침되거나 대파되면서 1942년 5월까지는 단 한 척의 전함도 전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로써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항공모함 한 척당 2척의 중수양함과 5척의 구축함으로만 편성될 정도로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체스트 니미츠 제독은 향후의 해전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의 장거리 공격 전술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므로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느려 빠진 전함들은 대구경 화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시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미츠는 나중에 전함들이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최전선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 미국 본토에 해안선 순찰용으로 쓰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연하게 항공모함 우선주의를 말하고 있었죠. 니미츠의 지론은 항공모함만이 향후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것이며, 다가올 전투에서 전함이 단 한 척도 없더라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 전술로 충분히 일본 함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연합함대와 맞서게 될 3척의 항공모함들은 모두 1941년 10월에 진수했던 신형 요크타운급 항공모함들이었습니다. 요크타운급의 항공모함들은 일본 항공모함들보다는 조금 속도는 느린 편이었지만 함재기는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일본 항모에 비해서 구조가 튼튼한 편이었으며, 전투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상태여서 폭격을 받더라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함재기 급유용의 연료 파이프들은 내부가 이산화탄소로 채워져 있어서 유사시에 화재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들의 비행 갑판은 금속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6인치 오크 목재로 주로 제작되게 되는데, 장점은 손상되는 경우에 빠른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이 점 또한 실전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빠른 복구를 유지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산호의 해전에서 큰 손상을 입어서 최소한 몇 주간의 수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되었던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5월 27일 항구로 들어오자마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해군의 기술자 1,500여 명이 즉시 투입돼서 대대적인 수리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3일 밤낮을 쉴 새 없이 수리에 몰두한 기술자들은 결국 요크타운을 함재기 운용이 가능한 상태까지 복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이로써 요크타운은 5월 30일 진주만을 떠나 미드웨이 방면으로 출격할 수 있었으며, 제16기동부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과 합류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미드웨이를 향해 항진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항진하는 중에도 많은 수의 기술자들이 함내에 남아서 수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일본 항공모함에는 없었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요크타운급 항모에 장비된 레이더는 약 150km 정도의 거리에서 고도 3만 피트까지 탐지가 가능한 신형이었으며 이로써 미 함대는 적기들이 내스해오는 경우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죠. 사노해 해전에서 미군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해오던 일본 함재기들이 레이더 경보를 받고 비상 출동한 와일드캣 전투기들의 요격에 걸려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일본 조종사들은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마중 나와 있는 것이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사실은 레이더에 탐지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항공모함들은 레이더가 없어서 초계기들과 망원경을 이용한 육안 감시 방식의 방공망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점이 미드웨이 해전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 함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미 태평양 함대가 진주만의 모든 전함을 잃고 커다란 곤경에 처했을 때 미 항공모함들이 운영하던 주력 기체들은 F4F 와일드캣 전투기와 SBD 돈트리스 급강화 폭격기 그리고 TBD 데바스테이터 내격기의 3개 기종이 주력 함재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이후에 당황한 미군이 뒤늦게 일본 해군기들과 미 해군기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이들 3개 기종 모두가 일본 해군의 전투기나 급강화 폭격기, 느격기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자체 보고서가 나온 상태였지만 워낙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까지는 이 기체들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F4F 와일드캣은 1939년부터 주력 함재 전투기로 채용되는데 처음에는 복엽기로 설계되었다가 중간에 단엽기로 변경되면서 주위기 동체 중간에 위치하는 미드윙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탄생하게 됩니다. 와일드캣은 일본 해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태평양 전쟁 초반에 막강한 제로 전투기와 맞서서 미 해군 함대를 지켜야 했는데 와일드캣은 1200마력의 엔진을 장비했음에도 최고 속도가 제로 전투기보다 오히려 시속 20km 정도 느린 편이었죠. 함재 전투기로서의 성능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전반적인 공중전 성능에서 제로 전투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으며 기동성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고 최고 속도에서도 느렸기 때문에 높은 고도를 점유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로 전투기와의 1대1 전투는 불리한 편이었죠. 물론 와일드캣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기체의 구조가 튼튼한 편이어서 피탄되더라도 쉽게 격추되지는 않았으며 2단 변속의 슈퍼차저가 장착된 F4F는 고공에서의 비행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높은 고도를 점유한 후에 급강하면서 기총을 퍼붓고 이탈하는 붐앤줌 전술을 사용하면 제로와의 전투에서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제로 전투기의 경우에는 저속 기동성은 매우 뛰어났지만 고속 비행 시에는 보조이기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두 전투기의 무장이 장단점이 있었는데 제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 정의 7.7mm 기관총과 두 문의 20mm 기관포는 파괴력은 강력했지만 포구 속도가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근거리 공중전에서는 매우 유용했지만 원거리 사격은 무리였죠. 반면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 보급된 신형 와일드캣이 6정이나 장착하고 있었던 브라우닝 12.7mm 기관총은 포구 속도도 빠르고 장탄수도 많은 편이어서 제로 전투기보다 원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파괴력도 강력해서 연속 사격 시에 1, 2초만 명중시켜도 제로를 불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제로 전투기와의 1대1 대결에서는 심리적인 위축감이 드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형 전투기가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와일드캣은 후속기로 등장하게 되는 F6F 헬캣이나
F4U 콜세어가 태평양에 등장할 때까지는 미 해군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최전선에서의 전투를 도맡아야 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 항공모함 기동부대에는 신형 와일드캣 F4F-4형이 긴급하게 배치되었는데, 이 신형 와일드캣은 기존형보다 기관총이 2정 더 늘어나서 총 6정이 정비되었으며, 이로써 화력이 집중되면 파괴력이 훨씬 높아졌는데 방어력이 약한 제로에게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신형 와일드캣은 주익이 완전히 접히는 구조로 재설계되는데, 주익을 접게 되면 이폭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대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경납고에서 갑판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항공기 엘리베이터에 와일드캣을 2대씩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함재기 운용면에서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날개 끝이 조금만 접히는 제로는 항모 수납 효율에 있어서 와일드캣에게 뒤지게 되었죠. 미 항공모함에 배치된 와일드캣 조종사들은 베테랑 중대장들로부터 제로 전투기에 대한 대응 전술을 교육받고 있었는데, 이 무렵 항공모함 요크타운 소속의 전투 비행 중대 리더였던 존 타치 소령은 산호의 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와일드캣을 타고 제로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1대1로 근접 공중전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는 와일드캣 조종사들은 반드시 팀 전술을 사용해서 불리함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로 전투기에게 후방을 물리는 경우에 부군의 동료에게 바로 무전해서 동료기 쪽으로 선회하고, 구원 요청을 받은 동료기는 즉시 그쪽으로 급선회해서 추격해오는 제로의 전방에서 사격을 퍼붓는 방식의 공격 전술을 고안했는데, 제로가 이탈하거나 제로를 격추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했죠. 이 전술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훗날 공식적으로 태치 위브라고 불리는 팀 전술이 됩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제로 전투기들에게 맞서서 얼마나 잘 싸워줄 것인가 하는 점도 미드웨이 해전에서 중요한 포인트였죠. 여기서 잠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태치 위브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4를 제작할 당시에 조지 루카스 감독은 엑스윙과 타이파이터의 교전 장면을 2차 대전의 공중전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데스스타의 파괴작전에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의 엑스윙이 기동성이 좋은 타이파이터에게 후방을 잡혀서 떼어버리지 못하고 곤경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우군 편대원과의 팀플레이로 결국 타이파이터를 우군기가 격추시키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바로 태치 위브 전술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940년 6월부터) 배치된 SBD 급강하 폭격기는 미 해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항공기였습니다. 이 무렵에는 조종사들로부터도 매우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가진 급강하 폭격기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함재 폭격기로서는 일본 해군의 90부식 함상 폭격기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틀리스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돈틀리스는 일본 해군의 90부식 함상 폭격기에 비해서 기동성이 떨어졌으며 속도도 느린 편이어서 구식이라는 우려를 받기도 했었지만, 개전 후에 막상 실전에 투입되고 보니 기체가 매우 튼튼해서 전장에서의 생존 능력이 우수했으며 급강하 시에는 훨씬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격필살이라는 급강하 폭격기 본연의 임무에서는 일본의 90부식 함상 폭격기를 오히려 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돈틀리스는 조종사들로부터는 속도는 느리지만 파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슬로우 but deadly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력 전투기 F4F 와일드캣이나 주력 내격기 TBD 데바스테이터가
일본의 주력 함재기들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실전에서 증명되면서 조종사의 불평이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신예기인 F6F 헬캣 전투기나 TBF 어벤져 내격기가 생산돼서 신속하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SBD 돈틀리스는 계속 전장에서 맹활약하면서 주력 함상 폭격기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 해군 조종사들은 SBD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돈트리스도 후속기인 헬 다이버에게 결국은 자리를 내주게 되었지만, 전쟁 중에 상당 기간을 공격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으며, 결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내려진 평가에서 미군의 모든 함재기들 중에서 일본 함선을 가장 많이 격침시킨 항공기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돈틀리스 폭격기가 앞으로 펼쳐질 미드웨이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항공기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미 해군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였던 항공기는 주력 내격기였던 TBD 데바스테이터였습니다. 1937년부터 미 함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던 TBD 내격기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우수한 내격기였지만, 5년이 지난 미드웨이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성능이 떨어져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시속 332km라는 최고 속도는 너무나도 느린 것이었으며 상승률도 형편없었고 방호력도 약한 편이었죠. 원래 TBD는 3인승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전에서는 조종사와 후방사수만 탑승하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의 개전 후에 최초의 5개월간은 TBD 데바스테이터는 그럭저럭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냅니다. 최초의 실전이었던 1942년 2월에 마샬 군도와 길버트 제도에 대한 항공작전에서는 SBD 돈틀리스와 함께 일본군 진지를 맹폭하면서 만족할 만한 전과를 올리게 되었죠. 이 작전에서는 TBD는 어뢰가 아닌 폭탄을 장비하고 수평 폭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섬들은 일본 제국의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작은 진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협적인 제로 전투기와 마주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TBD의 취약성이 드러나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1942년 5월의 사노해 해전에서는 제로 전투기들의 요격에 걸려서 많은 수의 TBD가 희생되면서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서 저공을 느린 속도로 직선 비행하는 뇌격기는 일본 함대의 대공포함함과 제로 전투기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 무렵에는 후속 내격기인 TBF가 개발돼서 배치가 막 진행되려는 순간이었지만, 일본 함대 출정일이 정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 함대는 급하게 전투 지역으로 출정해야 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구식화된 TBD 데바스테이터를 주력 내격기로서 운용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당시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었던 마크 13 어뢰도 형편없는 신뢰성으로 인해서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사노해 해전에서 TBD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적함에 접근해서 투하에 성공한 어뢰의 과반수가 목표에 명중했지만 불발탄이었던 것입니다. 어뢰가 불발되는 문제는 미 해군의 잠수함대가 사용하고 있었던 신형 마크 14 어뢰에서도 나타난 것이었는데, 이 치명적인 문제점이 개선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실전 부대는 불량품일 가능성이 높은 어뢰를 투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행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 무렵까지는 일본 해군이 사용하고 있었던 91식 어뢰의 성능이 미 해군의 어뢰를 완전히 능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 문제를 개선한 신형 어뢰가 생산돼서 공급되려고 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아직 실전 부대에 공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데바스테이터를 조종해야 하는 조종사들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들은 출격 후에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신의 내격기 TBF는 이 무렵 한창 제작되고 있었지만, 미드웨이 해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아직은 대량 생산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못했으며,
초기 분량 6대가 황급하게 진주만으로 보내졌지만 이미 항공모함들이 출항해버린 상태여서 미드웨이 섬 자체 전력 보강을 위해서 급히 미드웨이 방면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승무원들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많은 훈련과 실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함재기 운용 능력이 급속하게 향상됩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앞둔 1942년 5월 말경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승무원들도 일본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항공모함 운영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들 역시 공격부대 함재기들을 모두 출동시키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숙달된 상태였습니다. 미 함대가 일본 측보다 앞서고 있었던 것은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능력과 피해 복구 능력이었는데 항공모함이 실전에서 피격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신속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가장 큰 위협 요인이었던 화재 진압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피해 복구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속 대응팀은 사노해 해전에서 요크타운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더 이상 피해의 확산을 막아서 진주만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 벌어질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운명이었죠. 진주만 기습이 시행된 후에 미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일본 수뇌부의 예상도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일본 수뇌부는 미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 향락에 빠져 있으며 미국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나라여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민들은 전쟁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보니 진주만의 참상에 분노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본군과 싸우겠다며 서로 입대하겠다고 난리였던 것이죠. 미국민들에게 있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으며 조국의 위기를 구하겠다는 엄청난 애국의 물결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개전 이후의 몇 개월 동안 미군의 비행훈련센터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었으며 수많은 훈련생들이 정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맹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전역에 활성화되었던 민간 비행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비행 교육을 이수받았던 젊은이들이 전투 조종사가 되겠다며 군에 지원하면서 훈련 기간도 훨씬 단축되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비행 기술을 요하는 함재기 조종사들은 훈련생들 중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이 선발돼서 양성되었으며 항공모함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실전 기동부대에 속속 배치되고 있었죠. 일본군이 소수 정예식으로 훈련생을 교육시켜서 실전에 투입했던 반면에 미군은 훨씬 많은 숫자의 조종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훈련 비행에 사용하는 연료 공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반 이후에는 양성된 조종사들의 수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앞둔 1942년 5월 말의 상황은 아직은 모든 면에서 불충분한 상태여서 미 함대에 배치된 함재기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이나 실전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조종사들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미 해군의 함재기 조종사들이 일본 함대와 맞서서 그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함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일본군의 제로 전투기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해서 신참 조종사들은 제로 전투기를 만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아가며 서로 수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미 함대가 매복 지점에 도착한 후에 일본 함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미드웨이를 둘러싼 결전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양측 함대의 승무원들과 함재기 조종사들은
어떤 운명과 맞서게 될까요? (1942년 6월 2일) 급히 출동한 미 해군 기동함대의 항공모함 3척이 미드웨이의 북동쪽 매복 지점이었던 포인트 럭에 도착했으며 일본 함대가 사정권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미드웨이 해역은 뇌관 작동이 임박한 시한폭탄처럼 초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니미츠 제독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하는 즉시 완벽한 선제기습 공격을 실시해서 일본 항공모함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사노해 해전에서 증명된 것처럼 일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전력이 미 해군에 비해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수리가 완료된 항모 요크타운을 투입하더라도 미 해군 항공모함은 3척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의 제1항공함대가 보유했던 항공모함 4척에 비해서는 열세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기습에 실패하게 된다면 양측의 항모 기동함대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게 될 것이며 결국 일본 항모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 역시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만약 양측의 항모들이 모두 전열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후의 상황은 연합함대 본대의 전함 7척을 포함해서 총 11척의 전함을 동원하고 있었던 일본 해군이 승리하게 될 것으로 보였죠. 결국 니미츠 제독은 이 전투에서 미 해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 해군이 오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격적으로 선제 기습해서 항공모함들을 먼저 파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미츠에게는 4번째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행장을 가지고 있었던 미드웨이 섬 그 자체였습니다. 니미츠는 일본군의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진주만의 항공 전력을 차출해서 미드웨이의 비행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최대한의 항공기들을 투입해서 전력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즉시 육군 항공대가 일본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B-26 폭격기 4대와 B-17 폭격기 19대를 파견했으며 미 해병대는 20대의 F-2A 버팔로 전투기와 7대의 F-4F 와일드캣 전투기를 수송선에 싣고 미드웨이로 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6대의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와 11대의 빈디케이터 급강화 폭격기가 미드웨이로 날아들었죠. 미 해군도 최신의 TBF 내격기 6대를 황급히 미드웨이로 파견했으며 1000km가 넘는 정찰 범위를 가진 카탈리나 비행정도 무려 38대나 배치되는데 카탈리나 비행정들은 미드웨이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함대를 찾기 위해서 본격적인 정찰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드웨이 섬의 항공 전력은 크게 강화되는데 일본 해군의 정보부는 미드웨이에 50대 정도의 조잡한 구식 항공기들만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6월 1일이 되자 이제 150여 대의 각종 항공기가 배치된 정예 항공기지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드웨이 섬으로 황급하게 파견된 항공기들의 조종사들은 항공모함 함재기 조종사들과는 달리 베테랑 조종사들이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은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신참 조종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예 전력으로 보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과연 일본 함대를 물고 늘어져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도울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죠. 미 해병대는 3,000명의 해병대원들을 급히 파견해서 일본의 상륙작전으로부터 미드웨이를 지킬 수 있도록 방비태세를 굳히게 되는데 해병대원들은 미드웨이 섬을 온통 참호와 철조망으로 둘러쳤으며 벙커와 개인호를 여기저기 만들어서 본격적인 침공작전에 대비하게 됩니다. 미드웨이 섬의 레이더 기지에는 항공모함에 장비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150km 정도의 탐지 거리를 가진 대공 레이더가 배치된 상태였는데
니미츠 제독은 만약 일본 함재기들이 접근하는 것이 레이더에 탐지되면 미드웨이에 모든 함재기들을 발진시켜서 일본 함재기들이 접근하는 방향으로 보내서 일본 함대를 찾아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니미츠 제독의 계획은 일본 항모들이 함재기를 발진시켜서 미드웨이를 공격하는 동안에 미드웨이 항공기들이 즉시 반격에 나서서 나구모의 일본 기동함대를 물고 늘어지면서 시간을 끌도록 하고 일본 항공모함들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미 항공모함들은 함재기들을 일제히 발진시켜서 미드웨이 공격을 마친 일본 함재기들이 항공모함으로 귀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일본 함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었죠. 일본 해군은 미 태평양 함대가 뒤늦게 반격해오는 경우에 아마도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두 척의 항모를 동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수적으로 4대2로 우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기적처럼 복구된 요크타운이 가세하면서 항공모함 전력은 4대3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제는 미드웨이까지도 항공 전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미드웨이가 제4의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항모 전력은 4대4로 대등하게 변한 셈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항공 전력의 숫자만 비교한다면 미군이 동원 가능한 작전기들의 숫자가 오히려 나구모의 기동 함대를 앞서게 된 셈이었죠. 미 해군도 일본 함대가 예정대로만 움직인다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미드웨이에 파견된 항공 전력이 제4의 항공모함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도 미군이 의도하는 작전의 키포인트가 된 셈이었죠. 이 무렵 기상 악화 속에서 짙은 안개를 뚫고 미드웨이를 향해 항진 중이던 항공모함 아카키의 함교에서는 나구모 제독이 참모들과 함께 전략을 토의하고 있었죠.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나구모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의 위치에 대한 최신 정보에 목말라 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구모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정말로 진주만에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미드웨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일본 정보부는 추측만이 난무할 뿐 확신할 만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모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정보와 여러가지 정황을 분석해 볼 때 아무래도 미 해군 항공모함들은 진주만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드웨이 해역에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 나구모는 예정된 시간표대로 6월 4일에 미드웨이 공략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구모 기동 함대의 전술은 MI 작전의 일정표대로 6월 3일 알류션 공략 작전이 시작되면 다음 날인 6월 4일에 함재기를 일제히 발함시켜서 미드웨이 섬을 기습 공격하도록 하고 미드웨이의 항공기들과 활주로를 격파한 후에 일본 상륙부대의 상륙작전을 상공에서 지원하며 미드웨이 섬을 최종적으로 점령한다는 것이었죠. 이후에는 뒤늦게 진주만을 출발해서 미드웨이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 공격해서 섬멸한다는 계획이었죠. 아카키 함교에는 진주만 기습작전을 위반하고 작전에 참가했던 해군 참모부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구사카 류노스케와 겐다 미노루가 나구모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진주만 기습 당시에 신중했던 모습과는 달리 약간은 들떠있는 상태로 왠지 모든 것을 낙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이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정찰 작전들이 모두 실패하게 되면서 나구모와 참모들은 미 항공모함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위험한 징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와이와 미드웨이의 중간 지점에 포진해서 미 함대를 감시할 예정이었던 일본 잠수함대는 6월 3일이 돼서야 목표 해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들이 정찰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이 지역을 지나서
미드웨이의 북서쪽에 도착한 후였기 때문에 일본 잠수함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해군사령부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장거리 수상기를 파견해서 진주만을 직접 정찰해서 미 항공모함들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었던 야심찬 K작전도 잠수함과 만나기로 했었던 예정 급유 지점에서 미 해군의 함선들이 출몰하면서 급유 과정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작전 수행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 역시 나구모 기동 함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방에서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었던 야마모토의 연합함대 본대에서는 K작전이 실패했다는 정보를 수신하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나구모 기동부대에 알리기 위해서는 무선 침묵을 깨야 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나구모 기동부대에게는 결국 K작전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정보부로부터도 진주만에서부터 발신되는 미 해군의 무선 교신 양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내용이 급하게 야마모토 함대에게 전달됩니다. 일부 참모들은 혹시 미 해군이 일본 해군의 의도를 눈치채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며, 야마모토 제독도 이제는 엄중한 무선 침묵을 깨고 즉시 나구모 함대에게 이런 사실을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만일 이런 내용을 나구모의 함대에게 무선으로 알리는 경우에 오히려 미군에게 감청당할 위험이 높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미 해군이 일본 해군의 작전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선 침묵을 깨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 연합함대 본대는 나구모 함대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위험을 암시하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일본 해군 지휘부에 만연해 있었던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상 징후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월 3일) 오전 8시 드디어 일본 해군의 MI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호소가야 중장이 지휘하는 제2기동부대의 항공모함 류조와 주뇨에서 이륙한 함재기들이 알류션 열도의 더치 하버를 공습한 것이죠. 알라스카 지역의 방어를 명받은 미 해군의 제8기동부대는 일본 함대가 알류션 열도보다는 알라스카 쪽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로버트 디어볼드 제독의 지시로 알라스카 앞바다에 배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함대를 막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항공모함이 없는 제8기동부대는 일본 함대와 접전을 벌이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알류션 열도에 대한 공습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군 수비대의 저항이 있기는 했지만 일본 해군의 육전대가 예정대로 알류션 열도의 서쪽 끝단인 아투와 키스카에 상륙한 후에 손쉽게 점령함으로써 MI 작전의 첫 단계가 성공하게 되었으며, 야마모토의 계획은 시작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미 해군이 일본 해군의 작전을 몰랐다면 진주만의 사령부는 알류션 열도의 침공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을지도 몰랐겠지만, 이미 일본 해군의 의도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던 미 해군은 알류션 열도가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간다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마모토가 미 해군에게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알류션 공략 작전은 미군에게 일본 해군이 예상대로 움직인다는 확신을 준 셈이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 명령을 내립니다. 아모 해독에 따른 일정표대로라면 6월 3일에는 일본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미드웨이로부터 1000km 이내로 접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기동함대를 먼저 찾고 싶었던 니미츠 제독의 명령으로 미드웨이 섬에 파견돼 있었던 카탈리나 비행정들이 새벽부터
일제히 미드웨이를 출발해서 일본 함대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미드웨이의 서쪽 방면을 향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가면서 일본 함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 알류션 열도가 공습받기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에는 드디어 카탈리나 비행정 한 대가 일본 함대를 발견합니다. 카탈리나 8번기가 여러 척의 수송선을 수반한 일본 함대를 발견한 것이죠. 조종사였던 레이드 소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위 262도, 거리 700마일 지점에 중순양함의 호위를 받는 일본 함대가 정확하게 미드웨이를 향해서 항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본 함대는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아니라 남쪽에서부터 미드웨이 상륙하기 위해서 병력을 싣고 항진하고 있었던 곤도 노부나케 중장 휘하의 미드웨이 상륙부대였던 것입니다. 요크타운의 함교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던 플래처 제독은 이 정보가 들어오자 기뻐하면서도 아직은 일본 항공모함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의 니미츠 제독은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위치를 확실하게 나타낼 때까지는 절대로 공격 작전을 시작하지 말고 미 항모들의 위치를 숨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래처 제독은 남쪽에서 발견된 일본 해군의 상륙함대는 그냥 무시하고 놔두기로 합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타이밍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며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발견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본 함대 정찰기들이 미 항공모함들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낭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플래처 제독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카탈리나 비행정이 상공을 통과하면서 무선을 발진한 사이에 일본 상륙함대도 카탈리나의 출현을 감지했으며 이렇게 되자 즉시 무선 침묵을 깨고 나구모 기동함대와 야마모토의 연합함대 본대에게 미군 정찰기가 남쪽에 상륙함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함대 본대는 이 무전을 수신했지만 나구모 기동함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무전을 수신하지 못하면서 위험 조짐을 또다시 놓치게 되었죠. 연합함대 본대의 참모들은 야마모토 제독에게 이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며 예정보다 조금 빨리 곤도 노부나케 중장의 상륙함대가 발견된 것은 아쉽지만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 근처에 없는 이상 미드웨이에 배치된 항공전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나구모 함대도 이 무전을 수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알리지 않았죠. 한편 상륙함대 발견 정보를 수신한 미드웨이 해병대는 즉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B-17 폭격기들을 출동시켜서 남쪽으로 접근하는 상륙함대에 대해서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고공으로 접근하면서 일본 함대를 조준하고 수평 폭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의 첫 번째 반격 작전이 됩니다. B-17의 승무원들은 일본 함대 주위에서 폭탄이 폭발하면서 일어나는 물기둥을 보고 그들이 4척 정도의 순양함과 수송선을 명중시켰다고 보고했지만 사실은 폭탄은 모두 빗나갔으며 단 한 발의 명중탄도 없었던 것이죠. B-17과 같은 고공폭격기들이 고고도에서 함선을 폭탄으로 명중시킨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서 일본 함대는 레격기나 급강화 폭격기가 아니라 B-17이 출동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공폭격을 실시하자 이것이 미드웨이에 배치된 미군 항공 전력의 실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들이 미드웨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 낙관하게 됩니다. 6월 3일 해가 저물 때까지 미군의 카탈리나 정찰기들은 필사적인 정찰 작전을 펼쳤지만 아직 나구모의 기동함대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이대로 야음이 찾아오면서 결국 모든 카탈리나 정찰기들은 다음 날을 기약하며 미드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드디어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1942년 6월 4일 새벽 3시 미드웨이의 서북쪽 460km 지점까지 접근한 나구모 기동부대의 항공모함들에서는 마치 진주만 공습 당일을 연상시키는 장대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아직 어둠이 걷히고 있지 않았던 이른 시각에 공격기 부대 함재기들이 하나둘 엔진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엔진 폭음이 울려 퍼지는 사이에 전날까지 함대를 뒤덮었었던 짙은 안개는 어느새인가 사라져버렸으며 시야는 매우 양호했죠. 더구나 나구모 기동함대 상공에서는 구름이 넓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나구모와 참모들은 하늘이 그들을 편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공격 작전의 준비 과정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공의 구름은 그들의 함대를 미군 정찰기로부터 숨겨줄 것이었으며 일본 함대 공격기들은 구름 위로 날아올라 미군 수비대 눈에 띄지 않고 미드웨이까지 은밀하게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죠. 신중한 나구모 제독은 만에 하나라도 미 해군 항공모함들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재기들을 둘로 나눠서 미드웨이에 대한 1차 공격에는 비교적 신참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108대의 함재기를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나머지 절반의 함재기와 함께 항공모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미 함대가 출현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격해서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새벽 4시 30분 드디어 도모나카 조이치 대기가 이끄는 1파 공격기 부대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무장한 97식 함상 공격기들이 요란한 엔진 폭음을 울리면서 먼저 이함하기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서 99식 함상 폭격기들과 이들의 호위를 맡았던 제로 전투기들이 속속 새벽의 여명 속으로 날아오르게 되었죠. 드디어 운명의 날 6월 4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서대로 날아오른 일본 함재기들은 편대를 이루면서 하늘을 뒤덮을 듯한 기세로 미드웨이를 향해 멀어지고 있었죠. 이제 장대한 미드웨이 해전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양측 함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